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순실 씨 오늘 징역 2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10분 활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 씨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구형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의견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오늘 아침에 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인선 운수역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외주노동자 한 명이 또 열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도노조 김선욱 미디어 소통실장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정치 토크 준비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또 여기서 한국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죠. 또 새로운 여야 관계 이야기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가 내려졌죠.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만 뒤바뀐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측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검찰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된 후에 최순실 씨는 피고인 대기실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의견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00여만 원 구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형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낮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혐의 중에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는 수뢰액이 5억이 넘으면은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의 논고문에서도 좀 드러나는데요.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고 검찰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이나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했다. 예. 전적으로 타인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급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 검찰 스스로도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규정되어 있는 무기형을 구형한 것이 아니어서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그러니까 무기징역 구형이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00만 원은 뭡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에서 승마 관련돼서 지원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거고 벌금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규정된 금액대로 벌금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K스포츠 미르재단에 출연된 모든 그 돈을 다 이 벌금으로 내야 된다 이겁니까?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의 돈은 최순실 씨 소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의 입장은 K스포츠하고 미르를 설립해서 뇌물을 받거나 또는 강요해서 받아낸 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검찰의 입장에서는 K스포츠와 미르를 설립한 이유는 바로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단 출연금으로 존재하고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구형했다는 거로군요. 예. 안종범 전 수석한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한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 구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질적으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고요, 검찰이. 예.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뇌물을 직접 공유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이제 뇌물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은 법정형이 낮다. 이것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뇌물은 준 사람은 형량이 낮고 받은 사람이 높다. 맞습니다. 받은 사람의 경우 이제 특가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예. 보통 구형 후에 한 2, 3주 후면 선고가 이루어지죠? 예, 2, 3주면은 통상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경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고 예상은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검찰에 구형한 한도 내에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렇지만 장시호 관련된 판결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죠.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죠. 맞습니다.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년 6개월을 선고했었거든요. 예. 사실상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이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은 예. 5억 이상 뇌물을 실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달리 좀 더 중한형으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이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도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 가볍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유기징역의 최고는 30년입니다. 예. 뭐 30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형은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지금 3번째 영장실질심사 받고 대기 중이거든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된 범죄 혐의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결론을 좀 기대도 해보고는 있는데 불안한 것은 공범으로 적시됐던 최은수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에 굉장히 기각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전체적으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비율보다도 최근에 국정농단 관련돼서 중앙지검이 구속영장 신청했다 기각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예. 그걸 가지고 최근 요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 서울중앙지검이 너무 지나치게 영장을 좀 많이 신청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는 경우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농단 관련자들이. 예. 근데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한 10년 넘게 해봤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던 사람들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가도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사례들이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인 것인가 진짜 이게 아니면 법원이 약간 편향되게 판단하는 것이냐.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1호선 경인선 온수역 선로에서 작업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의 외주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부터 안전대책 점검까지 철도노조의 김선욱 미디어 소통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고 정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온수역하고 오류동역 사이에서 철도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이 배수로 위 덮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좀 벌어졌습니다. 작업을 혼자 했나요? 아니면 뭐 팀을 짜서 했나요? 저희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열차가 오는지 이제 감시하는 열차 감시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사고 이후에 확인한 걸로는 이제 열차 감시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에 이제 시공업체랑 해당 역의 역장과 작업 협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를 않아서 이제 철도공사가 실제로 그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철도공사는 그냥 지하철 운행을 계속 한 거고. 네네. 그 지하철 바로 그 철로 옆에 있는 게 배수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위 덮개 덮는 작업을 하다가 열차 오는지 모르고 치여서 숨졌다? 그렇죠. 세상에. 들으시기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선로 옆에 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방음벽 바로 밑에 이제 배수로가 쭉 이어져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선로와 방음벽 사이 공간이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이동하거나 이렇게 대피할 공간이 없어서 예. 그 배수로 위를 덮어서 거기 통행로를 따로 확보하기 위한 공사였는데요. 예. 예,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그 노량진역인가 거기서 선로 정비 작업자가 역시 지나가던 열차에 치여서 숨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너무나 또 비슷한 사고 아닌가요? 예, 똑같은 사고인데요. 그 지난 6월 달에 노량진 사고 이후에 노동청 서울 관악시청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작업 중지 대상 구간에 이번 사고 난 곳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철도공사가 이 작업 중지 명령을 어기고 사실은 공사를 좀 강행한 걸로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구간 안에 오늘 사고가 들어 있습니까? 네네. 근데 그 명령도 어기고 했다. 네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철도공사가 외주를 준 거죠. 맞습니다. 외주를 줬고 그 외주 업체에서도 또 일용직으로 사람을 고용한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정확한 건 저희도 모르겠는데요. 그 시공업체가 따로 있고 책임 감리업체가 따로 있는데 예. 돌아가신 분은 이제 시공업체에서 고용한 이제 노동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도에 따르면 30대고 이런 작업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이라면서요? 초심자라면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작업 투입되기 전에 사실 안전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예. 네. 그럼 뭐 지금까지 쭉 설명 들어보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게 없네요. 네, 저희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6월에 사고가 나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구간에 그것도 무시하고 작업을 시킨 거고 시공사에서는 안전교육도 없이 또 열차가 오는지 감시해서 알려줄 만한 그런 인원도 없이. 네네. 세상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집니까? 저희도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사전에 작업하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협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역에서도 몰랐고 당연히 이제 기관사들한테도 통보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기관사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작업 표지를 보고 네. 열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데 예. 그러니까 기관사도 그럴 정황이나 겨를이 없었던 거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사전 통보받은 바 전혀 없고. 네. 네. 뭐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동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그 기관사가 현장에 내려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 기관사 진술에 따르면 운행 도중에 이제 방음벽 쪽에서 이제 그 작업자가 선로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에 뭐 CCTV나 이런 게 없어서 예. 정확하게 선로를 건너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장비를 챙기려고 했는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요. 예. 기관사는 한 10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을 썼지만 이미 이제 열차는 제동을 한 번 쓰면 제동 거리가 길어서 예. 멈출 수가 없었죠. 예.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뭐 서울시도 직접 나서서 스크린도어 뭐 전반적으로 외주가 아니라 직고용하겠다 뭐 바꾸고 뭐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선로 작업 사고가 또 나고 그래서 또 뭔가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네요. 현장에서 느끼는 건 사실은 거의 없고요. 철도공사가 선로 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 안전 대책을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열차가 이제 2km 안에 접근을 하게 되면 작업자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경고음을 울리거나 뭐 문자를 보내는 이런 방식을 이제 채용하겠다.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그것도 지급되지는 않았고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현장과 좀 동떨어진 정책이다. 왜냐하면 수도권 구간의 전철이 막 1분, 2분에 한 번씩 열차가 다니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뭐 핸드폰 모바일 단말기를 보고 문자를 보고 경고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예. 그래서 좀 동떨어진 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합니까? 저희는 책임도 총체적이라고 좀 보는데요. 일단은 시공업체가 그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역과 이 작업 전에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이 감리업체의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일 크게는 원청인 철도공사가 예. 그 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조차 어기고 사실은 작업자를 투입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대책을 여쭤보기가 뭐하네요. 엉망진창이라 네,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도노조의 김선욱 미디어 소통실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뭐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 이렇게 예. 강조하고 있는데 예.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기류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예산 이후에 뭐 법안 가지고 여야가 이제 티격태격 할 걸로 봤는데 물 건너갔어요. 뭐 본회의 딱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최경환 의원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체포영장 청구되는 식으로 됐거든요. 예. 여당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지난 11일부터 6박 8일간 러시아 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당장은 뭐 여야 간에 법안 가지고 이제 안 한다. 내년에나 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신경전이 한번 벌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명분 쌓기용 이상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는 예. 거죠. 그러면요. 그럼 이 기간은 지금 뭡니까? 자, 홍준표 대표도 지금 일본에 나가 있는데 일본 나가기 전에 나는 당 혁신에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내부 정비 이야기인 거죠. 내부 정비, 당 혁신. 당무감사하고 연결되는 거죠. 당무감사가 뭐예요? 이게 당무감사가 모든 정당들이 다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당원 숫자가 뭐 늘었느냐 줄었느냐, 옆에 이제 다른 지역하고 지지율 비교할 때 어떻느냐. 이게 물론 지역별로 당세가 있으니까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호남하고 TK를 같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대선 당시에 득표율이 얼마인데 지금 지지율은 얼마다 이런 걸 가지고 보거든요. 거의 계량화 할 수 있어요. 예. 비계량화 되는 게 이제 뭐 평판, 정무적 판단, 도덕성, 당무성 가능성 이런 정도거든요. 이건 이제 다 지역구별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사 결과 이 계량화 비계량화 해서 전부 작업이 끝났다. 끝났습니다. 발표만 남았다. 예. 예. 이게 좀 미뤄졌어요.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경선 때문에 미뤘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자, 현역 의원이 만약에 지역위원장인데 당무감사해가지고 탈락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원내대표 뽑는 거는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늦췄다. 네, 그런 예.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는 이미 이제 이런 기준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하위 30%는 교체하자. 네. 전국이 253개예요. 예. 지역구가. 예. 그럼 하위 30%면 한 80개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홍 대표한테 권고를 했는데 홍 대표가 예고해 놓은 것이 금요일 오후에 일본에서 돌아와서 내일이죠.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할 것이다. 예. 지금 관심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TK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호남 물갈이를 한다.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TK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TK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내가 대구에 당협위원장 하나 맡으려고 한다. 이미 공개적으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TK 지역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진박 공천을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천 학살도 꽤 있었고 그렇죠. 뭐 그랬던 곳이죠. 그러니까 된 사람 중에서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문제 있는 내지는 뭐 친박은 이제 좀 물러나야 된다.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데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여기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도 관심이 되고 네. 누가 들어가느냐도 관심이 사거든요. TK 지역에서 현역 의원 가운데 누가 탈락되느냐.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는 되게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가지 관심이고 또 한 가지는요. 복당파하고 사수파 간. 아하. 예컨대 그 강원도 강릉 지역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현 강릉시장입니다. 최명희 시장이라고. 이분은 원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여기 현역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에요. 예. 권성동 의원이 작년 12월 말에 이제 기초 광역의원 다 데리고 바른정당으로 입당을 했거든요. 네. 공석이 됐으니까 이분이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렇죠.
최 시장도 3선 시장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무조건 국회의원 출마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만한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 자리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권성동 의원뿐이 아니라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빈자리를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쟁력 이런 걸 따지면 현역 의원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예. 통상 당무 감당 같은 거 할 때는요. 당에 대한 로열티도 보거든요. 당연히 봐야죠. 탈당 뭐 이런 전력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줘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페널티를 안 줄 가능성도 네. 있어 보인다. 네. 뭐 사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번 더 시끄러워지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예. 일단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그 나갔다가 들어오신 복당파들이 일치 단결해갖고서는 원내대표 만들었죠.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당협위원장직을 안 준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당권은 홍 대표가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자유한국당 내부 싸움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 말이군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올해의 단어로 페미니즘이 꼽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네티즌들도 관련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 메리엄 웹스터는 매년 온라인 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는데요. 네. 올해 페미니즘 검색량이 작년에 비해 70%나 증가했다면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허. 특히 미국에서는 올해 1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부터 여성 행진이 펼쳐지고 또 나도 당했다 이 성폭력 고발 미투 캠페인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이 페미니즘이 올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70%나 증가했다. 검색량이.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군요. 페미니즘을 메리엄 웹스터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예, 메리엄 웹스터는 이 남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에 대한 이론이자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관철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페미니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도 미투 캠페인에 참여한 이른바 침묵을 깬 폭로자들을 또 파이낸셜 타임즈도 우버의 성희롱을 폭로한 수잔 파울러를 올해의 인물로 각각 선정하면서 2017년 한 해는 특히 여성의 권리가 비약적으로 신장된 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더 이렇게 가야죠. 다음 뉴스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도 성폭력으로 얼룩졌는데요.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관련 기사가 검색어와 포털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A씨는 4년 전 영화 메비우스를 찍을 때 김기덕 감독이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드신을 강요했다면서 폭행, 강제추행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만 인정해서 겨우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그런 불기소 처분이 억울하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A씨는 이 사건 직후 4년 동안 공포와 수치심에 시달렸지만 주변에선 그냥 잊으라는 조언뿐이었다면서 운을 뗐는데요. 예. 또 이어 한국에서도 미투 캠페인이 벌어져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A씨는 또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항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항고의 결과 좀 또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요. 네, START, 스타트입니다. 이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또 내년에 한국인 여행 트렌드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예. 최근 2년 동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131만여 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예. 이 스타트는 스테이케이션의 S, 트래블그램의 T, 혼자를 뜻하는 언론의 A, 이제너레이션 R, 투어리스트 사이트인 TV의 T 이렇게 5 스펠링의 조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하나 좀 풀어주세요. 네, 이 스테이케이션은 머문다는 영단어 스테이와 휴가, 베이케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이 여행이 행사가 아니라 일상 중 틈틈이 당일로라도 즐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이 트래블그램은 들으시자마자 인스타그램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하. 예, 여행하면서 즉각적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언론은 눈치채셨겠지만 혼자 여행하는 즐거움,
또 재생, 재건 등을 뜻하는 리제너레이션은 유명 여행지가 아닌 일상적인 거리나 구도심에서 이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건데요. 예. 마지막으로 T는 인기 드라마나 예능 촬영지가 여행지로도 계속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그 머리 글자를 합쳐서 스타트.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 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여야 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병원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네,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강병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이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하고 지금 그 의미,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 여당부터 강병원 의원 말씀해 보시죠. 예, 우리 경제가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0%를 넘을 거라는 발표들이 있는데요. 네. 예측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한중 경제 협력을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방중 4일 중 3일이 한중 경제 관련 일정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한중 FTA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문제라든지 에너지 분야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을 제안하신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예. 방중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번에 보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이 됐고, 그랬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돼 있습니다. 총 260개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예. 이런 대통령의 이 경제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이번 방중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사드 경제 보복으로 피해가 심각해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회복되는 예. 달리는 말에 한 번 더 이렇게 더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경제 방점을 찍으셨네. 백승주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근본 우리와 중국의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좀 불편한 시선이 있죠. 또 국내적으로 불편한 시선이 있지만 예. 지금 한반도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의전 문제도 생기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도 생겨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정상 외교 간 목적이 있으니까 강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목적도 있지만 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와 중국의 또 공조, 또 국제적 공조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또 예. 북한이 중국이 싫어하는 말도 당당히 하는 우리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이르다. 그런데 의전이나 격식이나 또 경호원들의 그 기자폭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 등등이 자꾸 이제 입초시에 오르내리면서 약간 지금 홀대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백승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갔을 때는 장관급의 공항 영접을 하는 데 비해서 그보다 훨씬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차관 복급이 나온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 신경을 많이 예민하게 건드리고 있죠. 예. 그런 문제 있는 데다가 지금 중국의 공안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이 10여 명의 그 공안 요원들이 2명의 우리 한국 기자를 수행 중인 기자를 집단 폭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중국 외교의 수치고 시진핑 정부의 외교적 큰 수치입니다. 예, 예. 또 아울러서 우리 외교부와 또 주중대사 이 정상회담을 준비한 분들도
총체적으로 무능력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특히 소통 수석은 우리가 수행 중인 기자들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상회담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자충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어난 일만으로도 상당히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외교부 당국이 우리 한국 수행진 기자 폭행 사고 났을 때 관심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안 했어요 아직. 중국 외교부 이런 태도들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오만한 태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강병원 의원, 이 공항 영접에서부터의 의전 논란, 무시당한다는 논란, 그리고 이 폭행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 담당자들의 준비 부정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국 기자 폭행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요. 청와대가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그 폭행당한 기자들을 비상시에 대통령께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방중 중이시기 때문에 악용되는 일은 좀 없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말 좋았던 관계인데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힘겹게 하나하나 풀어가고 다시 그 신뢰관계 그리고 예전에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이 어려움을 대통령께서 한중 관계 정상화와 신뢰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 한중 경제협력 복원을 반드시 해내는 것이 이번 대통령 방중의 최대 성과를 이뤄내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의전적 홀대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청와대 충분한 해명들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어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주 공제 한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그런 정신으로 이 한중 간의 이런 문제들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홀대나 이런 것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깨진 한중 관계 때문이다.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대통령 노력에 힘을 보태자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의원 이런 의견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지금 중국 방문해서 정상회담이 확대 회담에서 이제 소규모 회담을 바뀔 시간쯤 됐는데요. 회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회담 준비 기간에 또 회담 중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해서 초당적 차원에서 그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진행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갔었고 이건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중국이 정말 좀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차분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두 분 의견 이 정도 말씀 듣고요. 앞으로 이제 여야 관계 어떻게 변화할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자유한국당에서 뽑았는데 백승조 의원 좀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고 나면 좀 이제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는 진짜 중동의 노동자 출신으로 정말 기존의 한국당의 이미지와 조금 완전히 변화를 상징하죠. 오늘 대여 정치에 관해서도 화끈하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선거에서 협력할 부분을 화끈하게 협력하겠다. 그러나 싸워야 될 부분은 들깨같이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전적으로 앞으로 여야 관계는 여당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1야당을 협박하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본다면 협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지금 여당은 민주당은 120석 역대 최고로 취약한 여당의 국회 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패싱하지 않고 제1야당으로도 존중하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을 성공시키겠다는 이런 의지만 있으면은 협력할 것은 잘 협력할 수 있는 대표라 생각을 합니다. 강병원 의원 패싱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패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한국당이 셀프 패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하. 스스로 본인들을 이렇게 고립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뭐 예산안 협상 과정도 보면은 12월 4일에 어쨌든 3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어렵게 그 헌법과 국회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가면서 만들어낸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나름대로 다름 아닌 한국당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드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한국당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정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노동자 출신이고 또 취임 의의를 묻자 금수저 정당에서 흑수저 정당으로 바뀔 것이다. 정책도 서민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목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민생 챙기기를 목표로 해서 예. 이 촛불 정신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이 알겠어요. 민생 현안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백성주 의원. 예. 방금 저 셀프 패싱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국정여당이 아직도 민주당이 아직도 야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현상의 모든 포괄적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야당이 이렇게 협박당하고 패싱당하고 있고 굴복시키려 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이런 표현도 저는 맞지 않고요. 이거는 여당이 되었으면 여당은 이 국정의 모든 전반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제1야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협력을 국정의 동반자로 본다고 있는데 상대방은 협박당하고 있고 보복당하고 있고 이런 압박적 분위기를 느낀다면 그것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도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예. 여당이 좀 더 포괄적 책임, 여당이 되었다는 것을 좀 느낀다면은 여당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병원 의원 아직 야당 같다는데요? 네, 국감 때 제가 그 야성을 버리지 못한 여당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이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그 한국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서명하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 85%의 분노를 수용한 정당이 한국당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에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생을 챙기고 국민 챙기는데 함께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또 경쟁할 부분은 함께 경쟁하면서 누가 더 유능한 정당인지 국민을 잘 떠받드는 정당인지 함께 경쟁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승주 의원 이제 당의 노선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명훈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 한국당이 집권 여당이 패배를 해야 된다는 우리가 선거한 이런 생각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집권 경험이 많은 정당으로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예. 야당으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우리 자유한국당의 어떤 노선의 변화는 지금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 또 자유한국당 걱정하는 국민들이 제대로 그 민주당의 독주 하나의 그 파퓰리즘을 앞세운 이런 정치 행태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런 네. 국민들의 목소리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고 또 협력할 것을 협력하고 또 견제할 것을 견제해서 대한민국 성공을 해서 같이 가야 될 나 이런 것을 그럼 원래 전통 노선에 그 노선을 지키라고 할 겁니다. 네. 뭐 오늘은 신임 원내대표가 와서 아직 여야 간에 팽팽한 뭐 어떤 쟁점이 터지지 않은 상태라 그런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서로 힘 합치시다. 두 분 의견이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위기로 좀 쭉 이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들어볼 소리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중인데요. 중국 공안이 우리 기자를 마구 때리는 그런 뭐 사건이 일어나서 화제죠. 이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경호.
네, 뭐 폭행당한 기자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었다 그러고 뭐 집단 폭행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들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스탑 멈춰라 이런 소리가 좀 계속 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이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가 저희 CBS의 박지환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의 음향이었었습니다. 박지환 기자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했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 CBS 박지환 기자 지금 연결 중인데요.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까? 네, 연결되면 좀 현장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이런 뭐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정상회담은 진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규모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양국 관계 복원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관련 발언을 추가로 할 것인가 그리고 대북 제재나 원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합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드 관련 부분을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 후퇴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드 관련한 어떤 불편한 심기를 다시 내비친 것은 또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뭐 공동 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도 없고 각자 언론 발표문만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이제 뭐 명확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그런 정상회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미묘한 분위기가 확대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소규모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반대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소규모 정상회담 이 정상들끼리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대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인 어떤 합의를 이루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끼리 좀 속내를 드러내는데 방점이 찍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그 정상회담 끝나고 발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 현지의 CBS 박지환 기자 연결해 봅니다. 박 기자 나와 계시죠? 예, 베이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부상당한 우리 한국 기자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때요? 예, 이곳 베이징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정오쯤인데요. 부상을 입은 그 매일경제 사진 기자는 사건 직후 대통령 숙소로 옮겨져 그 대통령 주치의로부터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주치의는 빨리 그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1차 진단을 내렸고요. 해당 기자는 현재 그 베이징에 있는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그 MRI와 CT 등의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검사 결과 그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 중 가장 얇은 코 쪽과 아래쪽 뼈 부분인 안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허. 한국으로 후송될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귀국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화 골절 정말 아주 크게 타격을 받았군요. 폭행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문 대통령이 오늘 정오쯤 그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이라는 민간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개막 연설을 한 문 대통령이 그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부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 대통령과 한국 경호팀은 그 혁신 기업 부스들이 모여 있는 강당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취재 비트를 찬 한국 취재진들을 중국 경호원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제지한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고 중국 경호원들이 그 매일경제 사진 기자를 복도 쪽으로 끌고 나와 집단 구타한 건데요. 예. 특히 이미 넘어져서 한국 불능 상태인 해당 기자를 중국 경호원 중 한 명이 구두발로 걷어찼고 이 과정에서 안화골절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침 현장 취재를 맡은 저도 바로 옆에서 상황을 다 지켜봤고 또 그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는데요. 현재 이곳 베이징에 나와 있는 한국 기자단은 그 청와대와 외교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저도 진상 규명 차원에서 해당 영상을 청와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폭행 사태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중국 측 책임이죠? 예, 일단 중국 경호원들이 베이징 공안 소속인지 우리 코트라가 계약한 사설 보안업체 직원인지는 중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설 보안업체 경호원들이라고 해도 모두 중국인들로 구성됐고 또 중국 공안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일단 중국 측에 유감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외교부 그 루캉 대변인은 사건 발생 이후에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지휘 소홀 책임 등은 언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유감 표명까지는 안 나온 상태로군요.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청와대는 일단 우리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사건이 벌어진 그 상황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과 그 청와대 직원들의 그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건을 일으킨 중국 경호원들에 대한 정식 수사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 당일인 오늘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상회담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짚을 건 분명히 짚어야 되겠죠. 박지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우리 김민아 기자와 어쨌든 지금 이제 최대 관심사는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 변화다. 뭐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요?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 NSC 대변인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뒤집었군요. 그렇죠. 또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이 미국이 추구해야 하는 유일한 목표는 비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틸러슨 장관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줄이거나 또는 보상 요구에 굴복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뭐 고도의 전략이다. 좀 냉온으로 오가는 그러한 전략이다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양동 작전 이런 그렇죠. 예. 경질 위기에 내몰린 어떤 틸러슨 장관의 운명 그리고 백악관과의 엇박자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쪽으로 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틸러슨 장관이 뭐 교체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확인되겠죠. 그렇죠. 예. 네.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부산에서 만나서 이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해서 교감을 나눴는데요.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 자리에서 외연 확장을 못하는 3당 4당은 어김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통합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역구도 타파, 낡은 이념틀 타파, 세력, 세대, 인물 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3대 비전이라고 이제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부산의 경우에는 특히 지난 11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양측 부산시당이 독자적인 선거연대를 선언한 그런 지역이기도 해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전후한 오는 22일이나 24일에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방침을 공식 선언하고 내년 1월 중순에 통합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 측은 이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승민 대표는 뭐라고 또 화답했나요? 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는 정책이나 선거연대 또는 이를 넘어서는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재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나 통합 논의로 질질 수는 없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속전속결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겨레 지면에 이제 유승민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었는데요. 국민의당이 통합에 대한 내부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통합이 실제로 가능할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또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통합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면 반대파들을 좀 분리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통합 반대하는 분들 빼고 빨리 합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통합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계속 결속 강화하고 있죠. 오늘 또 평화개혁연대 그리고 구당초 모임 이 두 모임이 이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구당초가 뭐예요? 이 당을 구하는 초선들 뭐 이런 이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지금 뭐 안철수 대표는 전당원 투표까지 해서 통합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맞서는 전선이 형성된 것 같은데요. 애초에 구당초 모임은 당 분열을 막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어쨌든 통합을 저지하는 게 당 분열을 막는 일이다라는 입장이 좀 합의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통합한 후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 보수 정치와는 공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 이 이제 통합 반대파들은 뭔가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의미 있는 세력화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하나 더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지도부의 행보일 텐데요. 바른정당 내 일부 인사들이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뭐 추가 탈당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지켜봐야죠. 다음 그렇습니다. 뉴스는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입니다. 이 한국은행의 보고서 내용은 예상보다 빠른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 이런 복합 충격이 일어날 경우를 전제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대출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 정도 뛰더라도 현재 가계와 기업이 대체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최근에 주택대출을 늘린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도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도 그러한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한 대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제 영어 역자로 DSR이라고 하죠. 이 상승폭이 5%포인트 이상 일어나는 구간을 보면은 저소득층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즉 이게 이제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의 어떤 그 약한 고리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저축은행에서 금리 20%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그리고 상호금융에서 2억 원 이상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 등의 어떤 고위험 대출군의 비중도 같은 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12%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예. 또 고신용자의 경우에는 은행으로 중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제2금융권 이하기관으로 이 신용대출을 받으러 가는 그런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는 걸로 나타나서 네.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려는 되는데 그런데 미국이 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리게 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이 오늘 새벽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1.25%에서 1.5%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하고 비슷한 수준이 돼서 우려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네. 다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금 미 연준의 결정이 시장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 금리 인상 이유를 전망할 수 있는 점도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예상보다는 의견 분포가 매파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역전까지는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좀 안심은 된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3월 달에 또 새로운 한은 총재가 선임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인상 기조가 또 분명하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대책들과 면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는 아무튼 올라가는 쪽이다라는 걸 각오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지난 주말 의사들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것에 반대하면서 집단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준비 사항을 이 단위에서 공동 논의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논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애초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정부의 문재인 케어 세부안 발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지금 크게 됐는데요. 예. 하지만 당장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의협은 일단 정해진 투쟁 일정대로 행동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근데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케어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뭐 예산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할 때 뭔가 아무튼 사회적 합의가 나와야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에서 9월 달 전국의 20세에서 69세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응답자의 59.5%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는 동의하는데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추가 부담 의사 있다라고 한 쪽은 25.1%에 그친다고 합니다. 네. 다른 항목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해 보면은 현재 의료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보험료보다는 세금이나 알겠어요.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보장성은 늘려주되 세금을 더 투입하시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승배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났었는데 2심에서는 유죄 500만 원 벌금형이 처해졌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협회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 입장이 대단히 엇갈립니다. 차례로 이야기 들어보죠.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임지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판결에 대한 기본 입장은요? 네, 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대가를 수령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시에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의뢰인들의 이익 증진을 도모했다는 점까지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를 처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률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갑자기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자문 업무의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라고 보고 예. 이것은 적법하고 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예. 상고심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부동산 거래 시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만 한 것이지 중개 행위를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승배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 체결까지를 다 완료하지 않았나요? 트러스트 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건 맞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문은 예.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 사무로 보아야 되고 예. 변호사법 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했다기보다는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법률 사무를 한 것이고요. 예. 이거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 유출 해석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법률적 조력을 뺀 고유한 중개 업무라는 건 뭘까요?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예.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예. 이 물건의 어떤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다 법률 업무입니다. 예예. 그 부분을 빼고 어떤 뭐 고유한 중개 영역이 있다고 볼 것인지도 조금은 애매한데요. 예.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물권법에 보면 동산, 부동산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이런 권리 의무 관계를 다 자문을 하고 관련해서 물건에 대한 법률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공인중개사 관련 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 공인중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법률적 조력에 대한 것은 좀 애매하게 처리가 돼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하지만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거를 변호사가 수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고 해석하는 건 지나치게 유추 확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쪽에서는 이건 결국 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이라는 이름 하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업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모든 유사 직업 간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요. 어떤 분야라도 이에 관한 법률 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예. 소송이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뭐 가사소송뿐 아니라 예. 조세나 특허나 행정, 지적재산권, 뭐 의료소송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소송이 있고요. 예. 뭐 의료소송을 그럼 다 의사가 해야 되고 뭐 약에 관한 소송은 약사가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분야라도 그거에 관련한 법률 업무는 모두 다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임지영 변호사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생겨서 부동산 관련 소송이 갈 때는 변호사가 하는 게 맞지만 부동산 거래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중개에 관한 법률 자문 업무까지도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양측을 동시에 대리했잖아요, 변호사가. 예.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을 때는 양쪽을 다 법률적 조력을 해도 된다. 충돌하지 않을 때는 해도 됩니다. 그거는 변호사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개 업무를 한 거 아닌가요? 이해관계 충돌하고 중개 업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조금 사실은 별개 문제인데요. 네. 중개 업무라는 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떤 계약 관계를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계약상 일어나는 권리 의무 관계를 분석해주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변협의 입장은 앞으로 모든 이 부동산 거래 시에 매수인, 매도인의 법률적 조력을 변호사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돼서 변호사한테 자동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 사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번 건도 그거랑 비슷하게 보는 분석 기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일단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게 좀 시급한 민생 사안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한 어떤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2003년에 세무사법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못하게 개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판단을 기다려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도 하기 전에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또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건하고 그거하고 좀 별개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임지영 변호사였고요. 계속해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 환영한다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유재기 이사를 연결합니다. 유재기 이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유재기입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한 일단 기본 입장부터 한 말씀. 예, 당연히 당연한 판결이고요. 저희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은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예. 그 판결문에 보시면은 그 중개의뢰인에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하는데 예. 저희 10만 공인중개사들의 그동안의 변호사의 업역 침탈에 대해서 예.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결국은 대법원까지 남았습니다만은 예. 법의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한변협에서는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법률적 조력을 변호사가 한 게 뭐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법률적 조력이라는 거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에 보시면은. 예.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행위를 하는 거는 저희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중개시장에서 중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만으로 저희 업권을 침탈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법률적 조력은 하려면 해라. 그러나 중개 행위는 하지 마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계약이 체결된 거는 중개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당연히 중개 행위죠. 매수자 매도자의 양측의 법률 조력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히 변호사 직무에 쌍방 대리라고 하는 그 매수자 매도를 동시에 대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예. 이해관계 충돌 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요. 예. 당연히 변호사는 이해관계 충돌 시 쌍방 대리를 할 수 없다 판단되고요. 예. 중개사들은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장하는 입장에서 매도자 매수자 간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법률적 조력이냐 중개 행위냐 부분을 대한변협도 조금 애매하다고는 했는데 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볼 때는 중개 행위는 무조건 중개 행위다.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 조력이 있더라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행위다 이 말씀이네요. 체결 그 자체가 중개 행위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대한변호사협회 또 이번에 그 트러스트 부동산이 내세운 거는 네. 건당 부동산 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99만 원까지만 받겠다. 법률적 조력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는 뭐 10억, 20억 넘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이 중개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야, 이건 변호사들이 하는 게 좋겠는데라는 소비자들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민참여재판에서 실시된 1심에서요. 예. 배심원 4분이 무죄, 예. 3분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예. 그 변호사 변론에서는 10억을 매매했을 시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9천만 원이라고 2번이나 거론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상 0.9%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90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신 배심원들이 다수가 끄덕끄덕 호응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변호사는 99만 원이다 했을 때 제가 국민참여재판에도 공인중개사가 실시했을 때는 9천만 원이고 변호사는 99만 원이면 당연한 결론이 나지 않겠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1심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좋고요. 그러니까 1심 재판 과정에 그런 그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는 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오류와 실수를 이제 제척해 놓고 네. 실제로 900만 원에서 99만 원은 큰 차이 아닙니까? 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대목은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우리 소비자들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 이득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대한민국의 각종 자격사 단체 어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격사가 도입된 법적 취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예. 변호사분들은 변호사 업무 영역이 있는 거고 예. 공인중개사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예. 공인중개사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어떤 대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그 저렴이라든가 어떤 싼 값에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은 예. 변호사 업무 영역에서 수임료를 낮춰간다든가 예. 이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예. 10만의 공인중개사 밥그릇에 무임승차로 숟가락을 올리는 자체는 예. 정말로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중개 수수료 보수료를 좀 낮출 수는 없나요? 중개 수수료 보수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전체적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행 그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주거용, 비주거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주거용이라든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예. 그다음에 영세 상인들이 주로 하는 그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현행대로 뭐 유지하더라도 예. 비주거용인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 증식형의 어떤 매매 대지는 이런 관련돼서는 예.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장 자유라든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저희들 대안을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 복잡한 법률적 그 쟁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의 영업 업역까지 침해하려 드는 건 좀 심하다라는 느낌이 한편 들면서도 아니 다른 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이 업역에 들어오니까 가격이 대폭 싸질 수 있겠네. 이건 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피고인 공승배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그건데 거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오류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제공하는 모든 공인중개사들 일련의 행위가 그저 오시는 분 가시는 분 앉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예. 나름대로의 공인중개사들도 자기네들의 노하우를 앞세워가지고 매매계약에 예를 들어 체결을 하고자 하면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또 공인중개사 책임도 수반된다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한 거래에 따라서 혹여라도 중개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개사고에 대한 예. 피드백으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예. 공인중개사들의 제도가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예. 안 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승배 변호사 측에서는 자기들도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질 수 있는 보험에도 다 가입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변호사 보호하고 저희 공제 가입 여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건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는지 저희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유재기 이사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